현상 유지, 택도 없는 소리. 미국 무역 대표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아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한미 FTA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30일이라고 그냥 말한다면 한국인들이 질질 끌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 예, 먼저 역사부터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당시죠. 2007년 4월에 한미 FTA가 이제 타결이 됐고요. 그해 6월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곧바로 이게 발효된 건 아니고요. 2008년에 6월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2010년에 또 11월에 자동차 부문을 갖고 추가 협상을 했고, 사실 2011년 2월에 이제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2년 3월에 공식으로 발효가 되는 거죠. 국회를 통과하고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됐는데 8월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은 현상 유지를 하겠다. 개정하지 않겠다. 정 미국에서 개정을 요구해 오면은 FTA 효과 분석을 해보자. 효과 분석 결과 FTA 때문에 니네가 뭐 미국이 너무 손해 본 거 아니다. 양국이 다 호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현상 유지, 택도 없는 소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9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USTR이라고 미국 무역 대표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아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한미 FTA 관련해가지고 당신에게 30일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안에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지 못하면 난 한미 FTA에서 빠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그렇다면 한국인들한테 가서 30일 동안의 기한을 주겠다고 말하겠다. 했더니 이제 트럼프 이런 거예요. 아니야, 당신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먹는 거 아니냐. 응?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30일을 주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30일이라고 그냥 말한다면 한국인들이 질질 끌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 협상단들한테 대통령 핑계를 다 대라. 이렇게 시킨 거죠.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러스트벨트, 이른바 이제 공업지대가 이제 쇠락한 러스트벨트에 큰 표를 얻어가지고 된 대통령이지만 또 한편은 라이스벨트, 즉 쌀까지도 판로가 없어진 미국 농민들의 표도 트럼프가 거의 몰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경우에는 다른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북핵 해결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뭐 공중 크게 세우고 싶은 가외고 번외 편이고, 진짜 트럼프가 가장 크게 역점을 두었던 것은 한미 FTA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전략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부터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FTA 재협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보다 긴밀하게 세웠어야죠.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적자폭이 크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보면 FTA 재협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쪽이 의회 쪽은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게 돼서 서비스 분야의 흑자를 손을 대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손해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미스했냐면 저쪽에서 철강과 자동차 부분을 치고 들어올 것이다.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 미치광이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예측 가능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FTA 전략을 세우는 그 제일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현종이에요. 산통부 사람들도 이러저러한 전략을 세우고 그럴 때 제일 누구에게 컨설팅을 많이 구하냐면 김현종 씨한테 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김현종은 우리가 일을 잘한다는 건 우리도 알지만 미국 측에서 김현종이 카운터 파트너 나오는 순간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종은 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이미 공식표를 쫙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번엔 누가 나갔어야 되냐면 한미 통상 전문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나갔고 도대체 미국에서 이 사람들 뭐지? 무슨 전략으로 나왔지? 예측 불가능하게 했어야 되는데 실수한 게 미국의 FTA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우리 측에 얘기해버린 거예요. 김현종 본부장이. 이제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83년부터 85년 사이에 USTR, 그 당시 레이건 정부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의 부대표였어요. 그 당시 우리도 이 사람과 협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경파예요. 일본하고 그 당시에 이제 철강 문제를 할 때 일본 철강을 자율규제해라. 못하면 관세 100% 때려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자율규제를 얻어낸 인물입니다. 라이트 화이저가. 그럼 우리도 그 당시에 반등핀 관세를 브라운관, 팔라TV에 대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조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난 솔직히 우리 정부가 이 라이트 와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협상까지 가지는 않고 아니에요, 맞는 그냥 거예요. 대충 네. 끝날 것이라 생각을 너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지경을 갑자기 된 아니, 겁니다. 그게 아니었던 트럼프의 거 아니에요. 의지를 그게. 몰랐던 네. 거예요. 정말 안일했어요. 글쎄,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능력 또는 아까 말한 파이저라는 사람의 능력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FTA를 폐기를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이익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대다수는 또 손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실 제정신 가진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이건 폐기한다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는 가능성인데 그렇죠. 문제는 뭐 치킨 게임이라는 게 사실 크레이지라고 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한다 이랬는데 다 예측 가능하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냥 크레이지예요. 한마디로 뭐냐, 크레이지의 핵심은 치킨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럴 때는 우리도 같이 치킨 게임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과연 우리가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경제 규모가 달라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그냥 원 오브 댐이거든. 저기 저 나라 이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불이익이 있다 치더라도 그 타격이 크지 않지만 우리는 상당히 크다란 말이죠.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아마 미국이 중국담일 거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북핵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북핵 국면이 지금 걸려 있고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 세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국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야당들, 뭐 안철수 대표나 이런 사람들 막 비난하는데 당신들이 정말 대통령 뒤에서 딱 서가지고 우리 그래 폐기하는 것까지도 내자라고 국론을 모아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안 되거든요. 미국이 이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미국이 현재 국가 채무가 2경 2천조예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따진다면 1년에 7,500억 달러. 거기도 심각하네요. 그런 미국도. 채무가 쌓이는 거예요. 그 국가 적자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어떤 나라냐? 지금 최근에 이제 보호무역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아니 무역을 하다 보니까 빚만 쌓이는 거야. 너무 너그러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두 거죠. 번째는 미국이 그동안 이제 개방을 썼던 건 석유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셰일가스가 파기 시작하면서 150년 동안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셰일가스 원유라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분위기가 굳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자꾸 무역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머리 아프게 적장을 보느냐 이런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동안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업 경쟁이 없는 이른바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다 상실된 거예요. 무역 개방 세계가 좋다 이거야. 말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 보는데 왜 우리가 문을 다 열어줘? 문 닫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네. 라면서 그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는 이런 미국의 시대적 분위기와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꾸준히 요구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트럼프가 가장 강조하는 건 특히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154억 달러를 미국에 이제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수입한 것은 16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배 더 많이 수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교정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또 반대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흑자액이 101억 달러가 됐어요. 또 농산물 같은 경우에 대미 수출 규모는 7억 1,60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7억 달러 조금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6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 규모가 또 61억 달러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쪽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보지만 이쪽에서는 적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손해를 본다, 누가 더 이익을 본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따져보자라고 했는데 트럼프 쪽 입장은 뭐냐면 따져볼 필요 없다. 그냥 폐기하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상품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자꾸만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미래 가치, 흑자 가치가 높은데 왜 자꾸만 이걸 손을 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재협상 들어가면 정말 당신들이 손해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또 손해보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갖고 막상 따져보게 되면 손을 대는 분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아니 이거 뭐 물건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네요. 아니 그리고 21세기 그 재화라고 하는 것은 상품에서 얻는 수익보다도 예. 소프트웨어에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높잖아요. 앞으로 이제 특허권 이런 거 이게 또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에서 제대로 이 산업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좀 손 대는 게 정말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니까 미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상품 좋다 관세 올리자 그 대신에 그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시장 진입의 폭을 장벽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즉각적인 손해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근데 어쨌든 한미 FTA 10년 동안 우리가 이득을 본 건 사실이에요. 일단 우리는 대미 무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미를 받고 또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적자다. 적자폭이 더 커졌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짭짤한 이제 한미 FTA 성과를 거뒀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오로지 10년간의 하나다. 이거를 미국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재협상을 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특히 미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IT 강국 아니겠어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미국이 갖고 있는 IT 분야에서의 그 능력이라든가 그 거기에서의 파생 산업이라든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은 법률 서비스라든가 특허 서비스 이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앞으로 미국이 10년 후에는 이것이 역전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조업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나름대로 이익을 거뒀지만은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또 미국이 거둘 그 이익폭도 어마어마하게 늘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조선 업계 어려워지면서 사실 굉장히 힘든 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게 과연 이익이 줄면 얼마나 우리한테 리스크가 크게 다가올 것인가 이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손실이 있을 거라고 예상들 하세요? 지금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봤어요. 현재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대한 관세 조정이 있을 경우 5년간의 최대 수출에서 손해보는 것이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한 15만 4천 명이 일자리 손실이 있다. 관세 철폐까지 지연이 될 경우 이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철강, 가전 같은 분야에서 6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조 5천억 원 정도가 손해를 보고 5만 4천여 명의 일자리를 잃는다. 이렇게 된다. 아마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세이프가드요? 뭐 그 얘기 자꾸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세탁기 문제. 삼성이나 LG 뭐 네. 세탁기에 뭐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번에 월풀이 제소를 했어요. 뭐냐? 한국의 세탁기가 중국에 있다가 동남아에서 옮기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미국에 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공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월풀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의 국내 점유율이 세탁기 같은 거 우리 삼성이 1등이에요 미국서, 2등이 월풀, 3등이 LG입니다. 그 백색 가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백색 네. 가전하는데 이 백색 가전에 한국 제품이 워낙 좋아요. 워낙 좋죠.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가 없고 그런데 미국의 월풀은 자기들이 품질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국가를 이용해서 강한 힘을 이용해서 이걸 막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소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이제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이 또 하나의 이제 이 카드로서 그냥 이렇게 내밀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번 내밀어 본 기분? 세이프 가드라는 거는 어떤 나라의 특정한 그 제품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안 손해를 팔리고 보니. 우리 기업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종의 정말 안전장치를 해주는 게 세이프 가드예요.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1년에 얼마 정도 팔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에요. 세탁기가요? 미국 중산층의 그 세 가지 특징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 나온 게 삼성 TV를 보면서 LG 에어컨을 쏘면서 현대차를 타는 거. 그럼 그만큼 시장을 장악했는데 이런 현실은 이런 겁니다. 미국은 돈 문제 때문에 밀고 들어왔고 대미 그 무역 흑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럼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흑자를 또 올릴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그 이른바 이제 그 우파 경제학자들 쪽에서도 농민은 무슨 수가 있어도 좀 지켜야 된다. 면밀하게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지킬 거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손해볼 것은 좀 손해보고 내줄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경제 상황이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좀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전제는 손실은 불가피하다. 자, 2007년에 한미 FTA 협정 체결할 당시에 쌀을 포함해서 민가 품목 16개를 갖다가 FTA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네. 터치할 수 없는 품목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WTO 규정에 따라서 2015년부터 매년 40만 톤의 쌀을 수입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40%가 미국 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밥쌀용 수입쌀이 있거든요. 그 중에 80%가 미국 쌀이에요. 물론 근데 이제 많으네. 근데 이거 뭐 그 식당들이 다 또 수입산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수입산 쓰는 식당들에서 사용하는 쌀의 80%가 미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오해하면 안 돼. 그럼요. 자, 만약 최후의 보루였던 쌀이 개방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농산물 시장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난 이 국가 갈등, 이 사회 갈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쌀 개방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좀 검토해야 정면적 될것 같아요. 개방이라면? 예. 우리나라 쌀을 한 1년에 한 420만 톤, 30만 톤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소비하고도 남는 게 한 70만 톤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는 관세를 513%를 먹입니다. 엄청난 관세를 먹이는 거예요. 먹이면서 우리 한 4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40만 톤이 시중에 불리는데 이제 문제는 쌀값이 국제 시가하고 우리가 워낙 차이가 납니다. 동남아시아 쪽 쌀은 우리나라 가격보다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4분의 1, 3분의 1. 그다음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쌀 한 절반가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풀리면은 기본적으로 쌀 가공업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냥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쌀이 쌀 소비량이 일단 줄어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쌀이 72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사람당 134kg 먹었어요. 1년에. 그런데 올해 지금 추산치는 한 59kg 정도. 너무 줄었죠. 그러니까는 전체 전 농산물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남아 도는 건 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사실 쌀 정책을 바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쌀의 경작지를 줄이고 농민들을 다른 품종으로 대체시킨대. 근데 또 문제는 뭐가 생기냐? 다른 품종으로 대체시키면 그쪽 가격이 또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 농민들이 주력 업종이 지금 쌀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붕괴가 된다면 사실 농촌 붕괴죠. 그 가운데서 뭐 다른 작물로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전환 또 불가죠.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도 않아요. 없어요. 뭐 사과를 심을 거야, 배를 심을 거야, 뭐 해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100명 중에 한두 명이 하니까 수익이 되는 거지. 만약에 98명이 다 덤벼들게 되면은 사실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게 마지노선이잖아요. 쌀이다라는 건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데 비로소 우리가 그 얘기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냥 쌀은 수입해다 먹자. 그다음에 농업 없는 국가로 가자.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농림수산부도 사실은 이미 정책을 확립을 했어요. 이 쌀 농지를 계속 줄여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제 농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이거겠죠. 현재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FTA에 있어서 쌀 문제는 수입 금지, 그다음에 쌀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농업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약간 들어서 성역화돼 있기도 해요. 예를 사실. 들어서 이런 겁니다. 쌀을 직불금해갖고 뭐 150만 원에 사는 걸 그 실제 농민들은 180만 원 받으면 그럼 농민들이 부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또 2013년 봉화 갖고 농사 졌잖아요. 10년 농사 지면 안 한 게 농사 없어. 지는 만큼 부채예요. 그러니까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품을 해도 계속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산품에 대해서는 농업에 대해서는 다 국가 보조금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단순 FTA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농업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묶여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게 되면 이게 일정 시점 지났고 우리 농촌 다 없어져요. 그다음에 그 100% 다 수입하거나 50% 수입하는 상황 되면은 그때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농업에 대한 지금 아무리 첨단 산업 국가라도 그러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국회 보고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반응이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때 이 회담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뭔가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일리도 있는 것이 이면 협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쪽은 재협상 없다고 했는데 미국 쪽은 재협상 하게 될 것이다. 이랬으니까 물밑에서 이면 협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홍준표 그 대표의 경우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했나요? 왜냐하면은 홍준표 대표가 이 당의 대표였을 때 이른바 한미 FTA가 이제 실질적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때 이제 야당에서 이완용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재협상 안 하겠다고 야당이 이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두고 봐라.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더니 독서자랑은 어떤 식으로 고칠 거면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 FTA 같은 경우가 이렇죠. 소비자들을 이익을 보는 사람은요. 둔감해요. 손해를 보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럼 농민은 그렇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민감해요. 그런데 국가를 운영할 때는 손해와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당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지. 손해 보는 사람 목소리만 대변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FTA 재협상 대책위를 구성을 하자. 국회에서 각 당의 의원들 책임진 의원들 1명, 2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 당에서 추천한 전문가 그룹들을 2~3명씩 넣어갖고 한 15명 정도로 팀을 딱 짜서 실질적으로 이 안을 만들 수 있는 FTA 재협상 대책위원회를 국회에 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쪽에 경제 전문가들 많거든요. 아, 좋네요. 서너 명 넣고요. 국민의당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 IT 전문가들 또 넣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 넣고 그랬고 111 이렇게 해갖고 정말 여기서 온갖 곳에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김현정을 백업을 해주는 거여서 하다 보니까 야 국회에 우리가 아이디어 내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깨는 한이 있대도 버텨야 돼 라는 걸 주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협치를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서 안보 문제까지 있는데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야당이 자 잘못했어 나 이제까지 욕먹고 그랬는데 내가 이번엔 능력을 보일 테니까 여야 공동 대책위를 안철수 대표도 제시하자. IT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면 그럼요. 좋겠네요. 예. 네. 정말 협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현재 여당이 과거 FTA를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책임감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현재 야당은 과거 FTA를 추진했던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에 관한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협치가 가능하고 국익을 함께 묻힐 수 있는 한 케이스가 될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될 수가 있죠. 이번만 한번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한번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야 되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정말 야당이 제안을 하고 여당이 받는 그런 멋진 모습을 해갖고 국민들이 아 이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 여야가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드림팀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주면요.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좀 있더라도 국민 화합이나 이런 그 통합력이 높아지면요.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 이번에 그 기회로.